가을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국립현충원의 한적한 묘역. 강태윤은 9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서연의 묘라고 새겨진 작고 단정한 비석이 있었다. 시신 없는 무덤. 그것은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을 기리는 공간이자 그가 지난 9년간 자신의 슬픔을 묻어온 장소였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 소리 없이 내딛는 발걸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국가정보원 최정예 요원. 코드네임 하데스의 습관은 개인적인 비탄의 순간에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9년 전, 오늘 연인이었던 서연은 교통사고로 위장된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공식적인 결론은 사고사였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본 기자였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국가의 적들과 싸우는 비밀 요원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그 죄책감은 9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심장을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그가 막 몸을 돌려 떠나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묘역 한쪽 구석에 멈췄다. 얼마 전에 만들어진 듯한 새로운 봉분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3명의 작은 그림자. 똑같은 옷을 입은, 한눈에 봐도 새쌍둥이임이 분명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전문적인 장비도 없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덤 주변의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태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이 시간, 이 공간에 보호자도 없이 어린 아이들만 있다는 사실이 그의 직업적인 경계심을 자극했다. 그는 소리 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의 낮은 목소리에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세 아이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제각기 달랐다. 맨 앞에 남자아이는 경계심으로, 그 옆에 여자아이는 호기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남자아이는 두려움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한테 왔어요. 가운데 있던 여자아이. 마루가 제법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윤의 시선이 아이들이 정성껏 돌보고 있던 초라한 무덤으로 향했다. 비석도 없이 임시로 세워둔 달아빠진 나무 십자가가 전부였다. 그런데 그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십자가에 서툰 글씨체로 적힌 이름. 이서연. 세상에 흔한 이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이서연이여. 이번에는 첫째인 한 소리가 대답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낯선이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태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은 이름 아래 적힌 날짜로 향했다. 그가 아는 서연은 9년 전에 죽었다. 하지만 저 십자가에 적힌 사망일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지난 9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모든 사실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의 훈련된 이성은 이 상황을 분석하려 했지만 거대한 감정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너희 어머니 사진 같은 거 있니?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막내 가람이가 품속에서 작은 로켓 목걸이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태윤이 목걸이를 건네받아 열어보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그가 기억하는, 그가 9년간 그리워했던 바로 그 윤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그녀였다. 우리 엄마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가람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다. 태유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9년 된 낡은 무덤과 이제 막 만들어진 새로운 무덤 사이에 서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두 개의 무덤, 하나의 이름, 그리고 9년의 시간차. 그렇다면 지난 9년 동안 그가 슬퍼했던 대상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의 문이 예고도 없이 그의 눈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강태윤의 머릿속에서 지난 9년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슬픔과 죄책감으로 보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숨을 막히게 했다. 하지만 그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의 훈련된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8년간 어딘가에서 살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죽고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온 아이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만약 그녀를 쫓던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은 곧바로 표적이 될 터였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을 지우고 오직 상황을 분석했다. 최우선 과제는 아이들의 안전 확보다. 그는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낯선 남자의 굳은 얼굴에 아이들은 겁을 먹은 채 뒷걸음질 쳤다. 따라와야 한다. 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너희 어머니의 친구다.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마. 그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지만 아이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엄마의 유언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목에 걸려 있던 군번 줄을 풀어 첫째 한솔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서연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앳된 얼굴의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아이들은 사진 속의 젊은 엄마 얼굴을 보고서야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신속하게 묘역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차 대신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SUV 차량에 아이들을 태웠다. 그리고는 아무런 특징 없는 번호로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알파 지점. 3시간 뒤 NIS의 최정예 요원들만 아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평범한 2층 집이었다. 겉보기에는 일반 가정집이었지만 그곳은 NIS가 비밀 작전을 위해 운영하는 여러 안전가옥 중 하나였다. 태유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순식간에 집 안팎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모델 하우스 같았다. 아이들은 낯선 공간에 잔뜩 주눅이 들어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태유는 그때서야 자신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명령하고 분석하고 제거하는 법만 배워왔다. 아이를 돌보는 법은 그의 훈련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 주방에서 우유를 데워 아이들에게 건넸다. 새 아이는 말없이 우유만 홀짝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태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아프셨니?
대답한 것은 둘째 마루였다. 오래됐어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계속 참았어요. 엄마는 우리가 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이의 담담한 목소리가 태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계속 이사를 다녔다고 들었다. 왜 그렇게 자주 옮겨 다녔지? 그는 아이들을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몰라요. 엄마는 그냥 나쁜 아저씨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눈에 띄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한 소리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쁜 아저씨들. 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숨기면서도 위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했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엄마의 유품들을 살펴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작은 배낭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배낭 안에는 낡은 옷 몇 가지와 아이들이 엄마에게 써준 삐뚤빼뚤한 편지 몇 장이 전부였다. 그런데 배낭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동화책 한 권이 나왔다. 태윤이 무심코 책을 펼치는 순간 그는 책의 맨 뒷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종이가 두 겹으로 붙여져 미세하게 두꺼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뜯어냈다. 그 안에는 아주 얇은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서연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유산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이들의 동화책 속에 자신이 쫓기던 이유이자 진실의 열쇠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지쳐 잠든 깊은 밤. 태윤은 안전가옥의 지하 통신실로 내려갔다. 그는 NIS 내부망과 완벽하게 차단된 독립된 컴퓨터에 SD카드를 삽입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암호로 보호된 여러 개의 파일이었다. 그는 서연이 평소에 쓰던 암호 해독 방식을 이용해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9년 전 서연이 취재하던 대규모 방산 비리 사건의 전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시 국방부의 젊은 실세이자 현재 NIS의 국내 안보 총책임자인 최진한 국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가 과거에 가장 믿고 따랐던 상사, 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서연의 사고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국가기관의 심장부까지 썩어 들어간 거대한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공작이었다. 그리고 그 공작을 주도한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바로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윤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위성 전화기를 꺼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후배 요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부터 내 모든 공식 통신 기록은 무시해라. 그리고 9년 전 서초동 교통사고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해줘. 비공식적으로.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9년간 잠들어 있던 사냥개. 하데스가 마침내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 안전가옥의 지하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강태윤만의 요새였다. 그는 지난 이틀 동안 잠도 잊은 채 서연이 남긴 마이크로 SD 카드에 암호화된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9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비자금 내역이었다. 파일의 가장 마지막에는 최진한 국장의 이름이 있었다. 당시 국방부에 떠오르는 신성이었던 그는 현재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의 실권을 쥔 인물이었다.
태윤이 한때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상사. 그는 서연이 이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깨닫고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서연이 남긴 자료는 결정적이었지만 9년이 지난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최진환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현재 진행형 범죄나 약점을 찾아내야만 했다. 태윤은 자신의 최상위 보안 등급을 이용해 NIS 내부 서버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9년 전 이서연 교통사고 파일. 공식적으로는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최상위 기밀 등급인 세라핌이라는 코드명으로 봉인되어 있는 바로 그 파일이었다. 그가 암호를 뚫고 파일에 접근하는 순간 NIS 본청 지하 4층에 있는 중앙 서버실의 모니터에 조용한 경고등이 켜졌다. 같은 시각 NIS 본청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국장실. 최진아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부하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하데스 팀은 이번 중동 작전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강태윤은 그가 가진 가장 날카롭고 유용한 칼이었다. 그는 자신의 칼이 여전히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흐뭇해했다. 그때 그의 직속 부하인 안보정책실장이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보안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국장님, 방금 세라핌 파일에 접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최진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변했다. 세라핌, 9년 동안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가 직접 봉인했던 과거의 망령이었다.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NIS 내에서도 극소수, 그리고 그 중에서 그 파일의 존재 자체를 아는 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강태윤이군. 최진환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9년간 죽은 듯이 조용했던 그가 왜 이제 와서, 설마 그가 뭔가를 알아챈 것일까? 최진환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정을 내렸다. 에코팀을 소집해 지금부터 강태윤을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심지어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다 보고해. 단, 절대 들키지 마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우리 손만 다칠 수 있어. 그가 왜 9년이나 지난 유령을 파헤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내.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거대한 거미줄의 주인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작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조용히 실을 풀기 시작한 것이다. 태윤은 자신의 움직임이 적에게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일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9년 전 자신이 슬픔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기록의 허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일부가 교묘하게 편집된 흔적, 최초 목격자의 진술이 갑자기 번복된 과정, 그리고 서연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국가 보안을 이유로 NIS가 직접 처리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보고서까지. 그는 당시 자신이 서연의 유일한 가족이었음에도 그녀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넘어갔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심투성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죽었다고 그를 속였고 그는 지난 9년간 그 거짓말 위에서 고통받아왔다. 그가 한참 동안 자료를 분석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자.
막내 가람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다. 아저씨, 배고파요. 아이의 목소리에 그는 잠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며칠 전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식사를 하던 중 둘째 마루가 불쑥 물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다른 두 아이와 태윤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다.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의 첫 번째 고백이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나 낯설고 또 두려운 아이들이었다. 그날 밤 태유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서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부성애가 그의 심장에서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한편 안전가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평범한 화물차 안, 최진안의 직속 부하인 에코팀이 첨단 감청 장비로 집안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팀장은 최진안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강태윤, 현재 신원 미상의 새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전무합니다. 특이 동양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최진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라고 알겠다. 계속 지켜봐. 전화가 끊기고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전설적인 요원 하데스의 유일한 약점이 고작 저 어린 아이들이란 말인가. 그는 알 수 없었. 그 아이들이 바로 최진안이 9년 전 제거했다고 믿었던 진실의 씨앗이라는 것을. 어둠은 이미 소리 없이 태윤과 아이들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윤은 아이들이 잠에서 깨기 전 집 안팎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어젯밤 그는 자신의 모든 통신 장비를 버리고 비상용으로만 쓰던 대포폰을 개통했다. 그의 움직임이 포착된 이상 이제부터는 완벽한 유령이 되어야 했다. 그의 예리한 감각은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창문 블라인드 틈으로 거리를 살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주택가의 아침 풍경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부조화가 포착되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화물차 한 대가 길모퉁이에 종일 주차되어 있었고 건너편 집 옥상에서는 통신 장비에서나 나올 법한 희미한 전파 신호가 잡혔다. 적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차려주었다. 오늘부터 아저씨랑 같이 지낼 거야. 당분간은 여기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그의 말에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온 신경은 바깥의 적들을 향해 있었다. 최진안의 의도는 명확했다. 그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그가 조금이라도 요원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최진안에게 확신을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그는 완벽하게 연기해야만 했다. 갑자기 새 아이를 떠맡게 된 어설프고 슬픔에 잠긴 한 남자의 역할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집에 숨어 있을수록 의심만 커질 뿐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외출 준비를 시켰다. 나가서 필요한 것도 사고 바람도 좀 쐬자.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뒤를 따랐다. 네 사람이 집을 나서는 순간 태유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러 개의 시선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이들의 손을 잡고 대형 쇼핑몰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주변의 모든 차량과 행인들의 정보가 데이터처럼 분석되고 있었다. 쇼핑몰은 그의 전략을 실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수많은 인파와 복잡한 동선은 미행을 따돌리거나 역으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기에 용이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며 매장의 유리창과 거울에 비친 인물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는 최소 3팀이었다. 아빠, 저 로봇 사주면 안 돼요. 막내 가람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서 그의 옷을 잡아당겼다. 태우는 자신도 모르게 멈칫했다. 아빠. 아이가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오늘은 너희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마. 그가 아이들과 장난감을 고르는 동안 그의 시선은 매장 반대편에서 잡지를 보는 척하는 한 남자를 향해 있었다. 평범한 행인처럼 보였지만 남자의 손목에 찬 시계는 NIS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 통신 장비였다. 그는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복잡한 푸드코트로 향했다. 에코팀의 팀장은 당황스러웠다. 강태윤은 미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서툰 솜씨로 옷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었다. 전설적인 요원 하데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갑자기 아버지가 된 평범한 남자의 모습뿐이었다. 특이 동양 없습니다. 목표는 새 아이를 돌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팀장의 보고에 수화기 넘어 최진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방심하지 마라. 하데스는 평범함을 가장 완벽하게 연기하는 셔먼이다. 계속 지켜봐. 태유는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몰을 빠져나와 일부러 인근 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아이들을 그네에 태워주며 공원 주변의 모든 감시 포인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아빠랑 게임 하나 하자. 누가 먼저 저기 노란 미끄럼틀까지 뛰어가나 내기하는 거야. 아빠가 시작이라고 외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는 거다. 알았지.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태유는 아이들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주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멈추면 안 돼.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아이들을 미끄럼틀 방향으로 세우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공원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반짝이는 렌즈 빛을 포착하는 순간 그는 나지막이 외쳤다. 시작. 아이들이 비명 같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태유는 몸을 날려 아이들의 반대 방향으로 굴렀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의 벤치에 작은 구멍이 뚫렸다. 경고, 사격. 최진환이 그의 정체를 떠보기 위해 던진 첫 번째 돌멩이였다. 태유는 지체 없이 연막탄을 터뜨리고 아이들이 달려간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혼란에 빠진 공원을 뒤로 한 채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계산해둔 탈출로를 향해 사라졌다. 그날 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태유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다독였다. 미안하다. 아빠가 놀라게 해서. 그는 아이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최진아는 선을 넘었다.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서연의 무덤 앞에서 하지 못했던 약속을 조용히 맹세했다. 서연아, 내가 너는 지키지 못했. 하지만 약속하마. 내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부성애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된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공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명백한 경고였다. 최진아는 강태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떠보는 수준을 넘어 그의 목숨과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 안전가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태윤은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어둠을 틈타 흔적도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서연과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강원도의 작은 해안가 마을이었다. 그곳에 서연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그리고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차를 바꾸고 국도가 아닌 좁은 산길을 이용해 밤새 달렸다. 차가 해안가 마을의 낡은 주택 앞에 멈췄을 때 아이들은 익숙한 풍경에 잠에서 깼다. 바닷소리와 짠 내음이 가득한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집이었다. 하지만 태윤의 눈에 비친 집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다. 그가 지켜주지 못한 서연이 지난 8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다. 집 안은 서연의 손길이 닿은 듯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태윤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빠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을 숨겨두셨을 거야. 그걸 찾아야만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어. 엄마가 어디에 물건을 숨겨두곤 하셨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첫째 한 소리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거실 바닥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엄마가 저기는 절대 밟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루가 낡아서 위험하다고. 보통의 아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말. 하지만 한솔의 비상한 기억력은 그 사소한 경고를 놓치지 않았다. 태윤의 직감도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끝에 단단한 나무 상자의 감촉이 느껴졌다. 방수 처리된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작은 USB 메모리,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내 사랑 태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 배터리는 남아 있었다. 바탕화면에는 새 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다가 마지막 기록이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아이들도 그의 등 뒤로 모여들어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척하지만 단단한 눈빛의 서연이었다. 그녀는 마치 태윤이 언젠가 이것을 볼 것이라 확신하는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태윤아,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할게.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아이들을 9년 동안이나 숨겨서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9년 전 그날 나는 최진한 국장의 비리를 담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어.
하지만 그는 괴물이었어. 그는 내게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했어. 내가 모든 걸 덮고 사라지지 않으면 비밀 임무 중인 당신을 적들에게 팔아넘기겠다고. 태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최진아는 서연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기만했던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살려야만 했어. 그리고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우리 아가들도. 그래서 죽음을 위장하고 도망쳐야만 했어. 지난 8년은 도망의 연속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았어. 당신을 닮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매일 당신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영상 속 서연은 아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듯 했다. 한솔아, 마루야, 가람아, 엄마가 늘 미안해.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하지만 너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란다. 엄마는 너희 아빠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단지 너무나도 사랑했을 뿐이야. 그녀는 다시 화면 너머의 태윤을 바라보았다. 태윤아, 이 USB 안에 최진안의 모든 범죄 증거를 담아두었어. 이걸로 부디 당신의 정의를 바로 세워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 나 대신 아이들의 세상을 지켜줘. 사랑해. 내 마지막 사랑. 영상이 끝나고 집안에는 네 사람의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아이들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단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태유는 USB를 손에 쥔 채 모니터 속 서연의 얼굴을 보며 굳게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이 목숨 걸고 남긴 이 유산으로 그는 괴물의 심장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할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임무이자 한 남자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강태윤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최진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공원에서 벌인 경고 사격은 그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강태윤은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대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강태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을. 최진아는 더 이상 강태윤을 떠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설적인 요원 하데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신이 9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상대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조직을 이용해 조직의 칼을 부러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NIS 내부의 최측근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모았다. 사이버 보안팀장과 감찰국장, 모두 그의 돈과 권력에 충성을 맹세한 개들이었다. 최진아는 그들에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강태윤을 반역자로 만든다. 그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태윤이 해외 정보기관에 국내 방산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그의 해외 비밀 계좌 내역, 위조된 통신 기록, 뭐든 상관없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증거를 조작해내란 말이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최근 실제로 있었던 소규모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으로 강태윤을 지목했다. 그 사건은 사실 그가 자신의 비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일으킨 작은 소동이었다. 그는 이제 그 책임을 강태윤에게 뒤집어 씌워 국가의 배신자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었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사이버 보안팀은 강태윤의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했고, 감찰국은 그럴듯한 내부 보고서를 꾸며냈다. 한 명의 전설적인 요원을 매장시키기 위해 거대한 국가정보기관이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원도의 해안가 주택. 태윤은 서연이 남긴 USB의 자료들을 백업하고 분석하며 반격의 시점을 가늠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함께 낚시를 하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리며 그는 지난 8년간 아이들이 누리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는 후배 요원인 민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다. 최진안의 비리를 고발하고 내부에서 자신을 도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가 비상 연락망을 통해 민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수신 확인 신호가 오지 않았다. 그가 가진 모든 접근 코드가 차단되어 있었다. 싸늘한 불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즉시 노트북으로 보안 채널을 통해 NIS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 긴급 수배. 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 최진안이 그보다 한 발 빨랐다. 그가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도 전에 최진안이 먼저 그를 국가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는 NIS 전체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가 되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부하들이 이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총구를 겨눌 것이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집 밖에서 희미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그의 위치가 이미 발각된 것이다. 그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한솔아, 마루야, 가람아 일어나 당장. 아이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어리둥절해했다. 태윤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며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배낭을 꺼냈다. 그 안에는 위조 신분증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권총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마루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부터 아빠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아주 무서운 술래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어. 아빠 말 잘 듣고 절대 아빠 손 놓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검은 옷을 입은 대테러 팀원들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집 주변은 이미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정문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뒤편, 절벽 아래에 있는 작은 동굴로 향했다. 그가 만약을 대비해 미리 파악해둔 유일한 탈출로였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집 현관문이 부서져 나갔다. 움직이지 마, 강태윤. 넌 포위됐다. 익숙한 동료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태윤은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위해 싸우는 영웅 하데스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동료들에게 총구를 겨눠야 하는 비정한 도망자가 되어 있었다. 배신의 덫에 걸린 그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집안으로 최정예 대테러 팀이 들이닥치는 순간 강태윤은 아이들을 이끌고 집 뒤편의 좁은 해식 동굴로 몸을 숨겼다.
파도 소리가 동굴 안을 울리며 집을 부수는 요란한 소음과 아이들의 겁에 질린 숨소리를 교묘하게 감춰주었다. 그는 한 손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춤의 권총을 굳게 쥐었다. 쉬.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는 아이들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온 신경은 동굴 밖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팀원들이 집안 수색을 마치고 이제 곧 해안가 주변으로 수색 범위를 넓힐 것이다. 이곳도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그는 동굴벽에 새겨진 희미한 표시를 더듬었다. 이곳은 과거에 그가 서연과 함께 유사시를 대비해 만들어둔 비상 탈출로였다. 그는 동굴 가장 깊숙한 곳의 바위를 밀어냈다. 끼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뒤편으로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그곳은 절벽의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비밀스러운 길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아이들을 한 명씩 이끌고 좁은 통로를 통과했다. 밖으로 나오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자갈 해변이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어 아이들의 발을 감쌌다. 뾰족한 자갈밭을 맨발로 통과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그들은 썰물 때만 드러나는 해안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파도가 그들의 발자국을 지워줄 유일한 아군이었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 드문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공중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후배 민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할 시간 없다. 낚시 여행 준비해. 델타 포인트에서 합류한다. 30분 주지. 태윤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낚시 여행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할 때 쓰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그는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데리고 약속 장소인 낡은 등대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등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최진환의 추격은 상상 이상으로 집요하고 빨랐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향을 틀어 복잡하게 얽힌 수산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공간. 태윤은 아이들을 자신의 몸 앞으로 바싹 붙이고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눈은 시장 곳곳에 배치된 적들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한소라. 지금부터 아빠 눈만 봐. 마루. 가람이 손 셔츠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는 아이들에게 짧게 명령하고 수산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추격자들. 태윤은 코너를 도는 척 하다가 거대한 얼음 상자를 발로 걷어찼다. 와르르 쏟아지는 얼음과 생선들이 추격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틈을 타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의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또 다른 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끼이그 하는 급정거 소리와 함께 낡은 활어 트럭 한 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NIS 요원 복장이 아닌 평범한 어부처럼 보이는 민기였다. 선배님, 타세요. 태윤은 아이들을 트럭 뒤 수조가 있는 짐칸으로 밀어 넣었다. 숨어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는 아이들을 숨기고 자신은 조수석에 올라탔다. 트럭이 거칠게 출발하는 동시에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와 차체에 밝혔다.
국장님이 선배님께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직 전체가 선배님을 쫓고 있어요. 민기가 다급하게 말했다. 태유는 씁쓸하게 웃었다. 예상했던 바다. 추격은 집요했다. 검은 세단들이 좁은 해안도로에서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였다. 태유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따라붙는 차량의 타이어를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끼이 가는 굉음과 함께 차 한 대가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민기는 화로 트럭을 몰아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달려 추격을 완전히 따돌린 후에야 그는 미리 준비해둔 다른 차량이 있는 은신처에 도착했다. 그는 태윤에게 새로운 위조 신분증과 통신 장비, 그리고 비상 자금이 담긴 가방을 건넸다. 이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선배님,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민기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태윤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새로운 차에 올라탄 태윤은 100미러로 멀어지는 민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조직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과 아이들의 힘만으로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지쳐서 잠든 새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지옥의 악마와도 기꺼이 싸울 수 있었다. 하데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민기가 마련해준 새로운 은신처는 폐업한 인쇄소의 지하 창고였다. 잉크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간. 강태윤은 이곳을 임시 작전기지로 삼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다. 그는 서연이 남긴 USB의 자료들을 분석하며 밤을 새웠다. 그 안에는 최진환과 그가 이끄는 부패한 권력자들의 연결고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정치인, 군장성, 언론사 사주까지 그들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은 최진한 한 명이 아니었다. 바로 괴물처럼 커져버린 시스템 그 자체였다. 며칠 후 민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은신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선배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언론을 통해 선배님을 국제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선배님을 향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무도 선배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태윤은 담담하게 그의 보고를 들었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지도 위에 최진환의 인물 관계도를 펼쳐놓고 민기에게 말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가 진다. 저들은 국가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어. 우리가 가진 무기는 진실뿐이지만 진실은 때로 총알보다 약하지. 그는 붉은 펜으로 인물 관계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최진환의 가장 큰 힘은 이 견고한 카르텔이다. 하지만 가장 큰 약점 또한 바로 이 관계다. 이들은 신뢰가 아닌 이익과 약점으로 묶여 있어. 작은 균열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무너져 내릴 거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다시 냉혹한 요원 하데스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반격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면전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었다. 첫 번째 단계.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
그는 USB에서 자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한 정치인 한 명을 지목했다. 이자에게 최진환이 자기를 버리고 꼬리 자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익명의 정보를 흘린다. 물론 거짓 정보다. 하지만 의심하기에는 충분하지. 두 번째,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 그는 또 다른 인물을 가리켰다. 이자는 최진환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고 있어. 그에게는 첫 번째 정치인이 검찰에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가명을 약속받았다는 정보를 흘린다. 둘 사이의 신뢰를 깨는 거지. 민기는 그의 계획을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유는 적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진아는 통제광이다. 자신의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거야. 그는 불안해진 내부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분명 무리수를 두게 될 거다. 우리는 그 순간을 노리는 거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최진환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부하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 그것만이 그가 국가라는 방패 뒤에서 빠져나와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가 한참 동안 작전을 설명하는 동안 아이들은 조용히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지금 엄마의 명예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한솔은 아빠가 펼쳐놓은 복잡한 지도와 서류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아빠를 향한 강한 신뢰와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마루는 조용히 다가가 태윤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고 가람이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 작은 손으로 그의 지친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이들의 작은 위로는 태윤에게 그 어떤 전략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다. 걱정 마. 아빠가 다 끝낼게. 그리고 나면 우리 다 같이 바다 보러 가자. 엄마가 좋아하던 바다. 그날 밤 태윤은 민기를 통해 첫 번째 미끼를 던졌다. 부패한 정치인의 비서에게 최진환의 배신을 암시하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전달되었다. 거대한 거미줄을 향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었다. 태윤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최진환의 네트워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첫 번째 체스말이 움직였다. 이제 왕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고요한 지하, 창고, 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태윤이 던진 의심의 씨앗은 최진환의 견고한 왕국에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첫 번째 목표였던 부패 정치인은 익명의 이메일을 받자마자 공황 상태에 빠져 최진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의 불안은 네트워크를 타고 다른 공범들에게 순식간에 전염되었다. 태윤과 민기는 쉬지 않고 조작된 정보들을 흘려 그들의 균열을 부채질했다. 최진환이 검찰과 손을 잡았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잘라낼 것이다. 거짓 정보들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불신을 자극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9년간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카르텔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최진환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강태윤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감탄하고 있었다. 역시 그가 키운 최고의 칼다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가장 혐오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숨바꼭질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태윤에게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미끼. 바로 아이들을 이용해서. 태윤은 민기를 통해 최진안의 메시지를 받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살고 싶다면 내일 밤 12시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USB를 가지고 혼자 와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I knowed.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태윤이 기다려온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민기에게 말했다. 최진아는 내가 혼자 올 거라고 믿고 있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증거를 모두 없애버릴 생각일 거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그 무대는 내가 만들고 주인공은 그가 될 거다. 그는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민기에게는 통신 장비와 소형 드론을 준비시켜 지정된 위치에 잠복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안았다. 아빠, 내일 일하러 가. 며칠 못 들어올 수도 있어. 그동안 민기 삼촌이랑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아빠의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결연하게 어둠 속으로 나섰다. 다음 날 밤 12시 인천항 제7부두 낡은 폐창고 안에는 최진안과 그의 충복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잠시 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강태윤이 홀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왔군. 하데스. 역시 넌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최진안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주변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총구를 겨누며 태윤을 포위했다. 태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USB를 흔들어 보였다.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제 그만 이 지겨운 연극을 끝내시죠. 최진아는 씨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연극이라. 그래, 연극이었지. 내가 각본을 쓰고 네가 주연을 맡았던 9년 전 네가 그 계집 때문에 흔들렸을 때 내가 널 바로잡아주지 않았나? 덕분에 너는 최고의 요원이 되었고 나는 이 자리에 올랐지.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었나? 그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범죄를 무용담처럼 짓거렸다. 이서연은 너무 똑똑해서 탈이었어.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봐버렸지. 하지만 걱정 마라. 아주 고통 없이 보내줬으니까. 너도 그렇게 보내주마. 네가 내게 바친 충성을 생각해서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태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품속에 숨겨둔 소형 통신 장치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는 최진안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선물이라. 저도 국장님께 드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창고 사방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노이즈가 울려 퍼지더니 최진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방금 전 그가 자신의 입으로 짓거렸던 모든 범죄의 자백이 창고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최진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이 목소리. 지금쯤이면 청와대와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생중계되고 있을 겁니다. 태윤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판무덤에, 당신이 직접 들어간 겁니다. 국장님. 이성을 잃은 최진안이 악을 썼다. 저놈을 죽여.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태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강태윤은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의 포식자 하데스였다. 그는 적들의 총구를 피해 몸을 날리며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최진안의 충복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태유는 천천히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최진안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진안의 턱을 붙잡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것은 서연이를 위한 정이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한 심판이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기가 보낸 신호를 받은 검찰 특수수사팀이 현장을 포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진아는 무너져 내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왕국은 한 남자의 집요한 진실과 한 여자가 목숨 걸고 남긴 사랑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기나긴 복수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최진한의 왕국이 무너져 내린 폐창고 안. 강태윤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검찰 특수수사팀이 현장을 장악하고 최진한과 그의 수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태윤은 현장을 지휘하는 부장검사에게 서연이 목숨과 맞바꾼 USB 원본을 조용히 넘겼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국가정보원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부패 스캔들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진안의 카르텔에 속해 있던 정치인과 군인, 언론인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 과정에서 9년 전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기자 이서연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는 진실을 추적하다 거대한 권력에 의해 암살당한 의인으로 재평가받았다. 강태윤의 누명 또한 완전히 벗겨졌다. 그는 국가의 배신자가 아닌 조직의 부패를 제 손으로 도려낸 영웅이 되었다. 국가정보원은 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명예로운 복귀와 함께 파격적인 승진을 제안했다. 하지만 태윤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새로 부임한 NIS 원장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는 평생을 국가라는 이름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정작 제가 지켜야 했던 가장 소중한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데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의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는 명예로운 전역을 신청했고 국가 또한 그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된 모든 보상금과 서연의 명예 회복에 따른 배상금을 모두 익명으로 언론재단과 범죄 피해 아동들을 위해 기부했다. 그에게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몇 주 후,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울을 떠났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연이 생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아담한 2층 집을 짓고 아이들과 함께 서연의 묘를 그곳으로 이장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현충원에 잠들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매일같이 바라보는 따뜻한 언덕 위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태윤과 아이들의 삶에는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다. 태윤은 더 이상 총을 잡는 대신 낚싯대를 잡았고 작전 지도를 보는 대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도시락을 쌌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석해 쑥스러워하는 아빠가 되었다.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첫째 한솔은 아빠를 닮아 과묵했지만 그 누구보다 속이 깊은 아이가 되었다.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낡은 보트를 수리하며 세상에 대한 경계심 대신 신뢰를 배워나갔다. 용감한 둘째 마루는 마을의 골목대장이 되었다. 아이는 아빠에게 배운 호신술로 약한 친구들을 지켜주었고, 엄마를 닮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아이로 성장했다. 막내 가람이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웃음을 잃지 않는 따뜻한 아이가 되었다. 아이는 매일 아침 언덕 위 엄마의 무덤에 찾아가 밤새 자신이 꾼 재미있는 꿈 이야기를 조잘거리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네 사람은 함께 서연의 무덤을 찾았다. 아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그림과 편지를 엄마에게 선물했다. 태유는 아무 말 없이 비석에 기대어 파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아이들의 세상을 지켜냈고 그들에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선물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함께 웃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언덕 아래 백사장으로 뛰어가며 그를 불렀다. 아빠, 빨리 와요. 태유는 비석에 새겨진 서연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보고는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 대신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어둠 속의 하데스가 아니었다. 그는 새 아이의 하늘이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 강태윤이었다. 언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서연의 따뜻한 속삭임처럼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